30년. 그 길고 긴 세월이 내 삶이었다. 조론선언, 흔들리는 황혼. 30년. 그 길고 긴 세월이 내 삶이었다. 나는 언제부터 나라는 것을 잃어버렸을까? 한때는 견고하다고 믿었던 내 삶의 지평선은 석양 아래 불타오르는 노을처럼 찬란했지만 어느 순간 그 빛이 꺼진 후 남은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림자뿐이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을 새도 없이 익숙했던 세상은 갑자기 낯선 모습으로 돌변했다. 남편의 낯선 눈빛. 그 눈빛은 마치 누군가 다른 세계로 떠나려는 사람의 그것 같았다. 미묘하게 달라진 온기. 그의 팔이 내를 감싸도 이제 그건 위로가 아니라 작별의 인사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예상치 못한 한마디. 우리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 조론 말이야. 청천벽력 같았다. 정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단단했던 성벽에 균열이 생겼고 지난 세월 모든 것에 의미가 한 번에 흔들렸다. 이 균열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갈까? 새로운 시작일까? 아니면 또 다른 상실의 시작일까?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내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현악기 소리가 갈등하듯 고조되다가 2024년 4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 정각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거실은 30년 동안 우리의 시간을 담아왔다. 가족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고 낡은 소파는 우리 부부가 매일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그 자리 그대로 있었다. 햇빛이 거실 한편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나는 그 빛 속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스카프를 뜨개질하는 손가락들은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마치 내 손이 나의 명령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때 그가 말했다. 선이 잠깐. 나는 뜨개질 바늘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에 뭔가 이상함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말을 준비해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신문을 펼쳐 들고 있던 남편 준호가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았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행동이 왜 이렇게 낯설었을까? 그는 깊은 숨을 쉬었다. 마치 물에 잠긴 지 오래된 사람이 물 위로 올라오면서 내쉬는 숨처럼. 우리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 담담함이 더 무서웠다. 조론. 요즘 많이 하잖아. 이혼은 아니고 남편과 아내로서는 살지만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는 거야. 내 손에서 뜨개질 바늘이 떨어졌다. 넌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고.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나눈 침대, 같은 밥상, 같은 하늘 아래 살아온 이 남자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뭐라고?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말할 수 없는 질문들. 내가 한 다음 질문은 매우 저급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거야? 얼굴이 화끈거렸다. 30년을 함께한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치욕스러웠다. 하지만 그건 내 첫 번째 본능이었다. 남편이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믿어줘, 선이.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왜 나는 그것이 더 무서웠을까? 다른 여자가 있는 거라면 적어도 그건 외부의 위협이었다. 내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건 그가 나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뜻이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섰다. 거실을 왕복하기 시작했다. 좋다니? 남편이 갑자기 이러는데 뭐가 좋아?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우리 결혼. 그럼 다 뭐가 되는 거야? 지난 몇십 년은? 그는 눈을 감았다.
그건 우리가 함께 살았던 시간이야. 소중한 시간이고, 이건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다음 챕터를 쓰는 거야. 다음 챕터? 우리의 인생이 아직도 남았다는 뜻인가? 아니면 현재의 챕터가 끝났다는 뜻인가? 나는 창문으로 나가는 햇빛을 바라봤다. 그 빛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저 태양은 매일 진다. 그리고 내일 또 뜬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도 같은 침대에서 일어날까? 아니면 우리는 이미 끝났을까? 침실의 침묵, 죽음보다 깊은 밤 10시 침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같은 침대에 있지 않았다. 내 몸은 침대의 한쪽 끝에 있었고 그의 몸은 다른 쪽 끝에 있었다. 마치 침대 위에 두 개의 섬처럼 나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준호, 혹시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했어? 내 목소리는 검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작년쯤부터, 아니, 사실 더 오래전부터 그의 대답이 돌아왔다. 작년? 작년이면, 아, 그 해였구나. 그가 자꾸 외출했던 해. 내가 어디가? 라고 물으면 그냥 밖에 좀 이러던 해. 내가 그걸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해. 내가 남편에게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 좋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해. 그래서 물었던 거였다. 그럼 지금까지 왜 안 말했어? 말하면 넌 상처받을까봐.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넌 이미 뭔가를 느껴왔던 것 같아. 그 답답함이 더 크더라. 그래서 결심했어. 내 몸이 움직였다. 침대에서 몸을 뒹굴어 그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그의 윤곽만 보였다. 내가 뭔가를 못해줬나? 뭘 못해줬어, 준호? 내 목소리는 거의 울음이 되어 있었다. 그가 손을 내밀어 내 뺨에 눈물을 닦으려 했다. 나는 그 손을 밀어냈다. 아무것도 아니야. 넌 항상 완벽했어. 그게 문제야.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말을 잇지 못했다. 30년을 함께 했는데 우리가 진짜로 한 번도 나라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항상 우리였고 가족이었고 이제는 그냥 자신을 찾아보고 싶어. 자신을 찾아보고 싶다. 그 말은 나와 함께 있으면 자신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섰다. 그래, 내가 방해가 되는 거구나. 그냥 말해. 너는 나를 떠나고 싶은 거야.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작았다. 단지 나를 짊어질 수 있는 나를 만나고 싶어. 그게 다야. 나는 침실을 나갔다. 그리고 거실의 소파에 누웠다. 밤새 나는 울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흐르고 흘렀다. 이게 이별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가? 나는 정말 몰랐다. 그 다음날 아침, 준호는 아이들을 불렀다. 지훈 35세, 도시의 어딘가에서 일하는 아들과 민지 32세, 남편과 다른 지역에서 사는 딸. 우리 부부는 자식들 앞에서 이 결정을 발표해야 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우리 부부의 모습은 매우 어색했다. 마치 죽음의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우리가 너희를 너무 갑작스럽게 놀라게 할 것 같은데. 남편이 말을 시작했다. 지훈이가 끼어들었다. 이혼하시는 거예요? 그 단어가 거실에 떨어졌다. 이혼. 정말 그 말은 무겁고 검고 차가웠다. 나는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혼은 아니고. 남편이 설명했다. 우리가 조론을 하려고 한다. 이혼은 아니지만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어. 민지가 물었다. 조론? 그게 뭐예요? 남편의 설명은 명확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황폐한지는 아이들도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남편과 아내로서는 법적으로 함께 있지만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갖는 거야. 지훈이는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다. 그게 우리 문제는 아니겠죠. 우리 부모님 일이니까. 그 말이 나를 더 죽였다. 너희 일이 아니라고? 너희는 그냥 이런 식으로 세상에 나온 우리의 실패작이라는 뜻인가? 지훈이가 거실을 나갔다. 민지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나는 그 손을 꼭 잡았다. 공주, 엄마가 아직 몰라. 하지만 이제는 엄마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이 뭔가 다행이었다. 아이들이 내 편이 되어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은 나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 나는 친구 윤희와 미영을 만났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 친구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해지는지 알 것이다. 그들이 내가 지옥으로 가는 길에 나눠주는 유일한 횃불이 되기 때문이다. 카페에 앉은 나를 본 윤희가 말했다. 선희, 넌 뭔가 달라 보이는데? 얼굴이. 웃음 대신 한숨이 나왔다. 응, 나도 알아. 거울을 봐도 모르겠어. 내가 누군데. 미영이 내 손을 잡았다. 뭐 있어? 그렇게 까만 얼굴이? 나는 천천히 말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준호가 조론을 하자고 했어. 두 친구가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내 상황을 설명했다. 아이들에게는 차갑게 거절당했고 준호는 내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윤희가 분노했다. 그 남자 미쳤나? 지금 어디 있어? 정신을 차려야지. 나는 빠르게 말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고. 그게 진짜 이상한 부분이야. 준호는 변한 게 없어. 착한 것도 성실한 것도 다 변한 게 없는데 단지 자신을 찾고 싶다는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그게 내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야. 윤희가 내 곁에 앉아 안았다. 그럼 넌 뭘 할 거야? 받아줄 거야? 아니면 거절할 거야? 모르겠어. 받아주는 것도 이상하고 거절하는 것도. 거절할 수가 없어. 나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60년을 함께한 사람이잖아. 내 인생의 반을 함께 산 사람이잖아. 그런데 난 정말 그 사람을 몰랐나 봐.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래 거울을 안 본 건가? 미영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선희, 이런 생각 해봤어? 혹시 이게 너 자신을 찾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 너 무슨 말하는 거야? 윤희가 설명을 돕기 시작했다. 봐, 우리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누가 우리였어? 딸이면서 아내고 엄마면서 며느리이고. 그런데 진짜 윤희 또는 미영 또는 선이라는 개인이 있었어? 그 질문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내가 누구고 싶었는데? 나는 정말 몰랐다. 커피가 식고 있었다. 마치 내 인생처럼. 그 밤 나는 혼자 침실에 들어갔다. 침대 옆 책상 위에는 오래된 일기장들이 쌓여 있었다. 30년치의 일기.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펼쳤다. 이 사진 속의 나. 이게 정말 나였나? 결혼식 사진부터 시작했다. 젊은 날의 나는 얼마나 밝았을까? 그 사진 속의 신부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눈에는 설레임과 희망이 가득했다. 옆에는 준호가 있었다. 그의 눈빛도 살아있었다. 이때 난 뭐가 되고 싶었지? 음악을 좋아했고 그림을 그렸고 책을 읽으면서 꿈을 꿨었는데 사진이 바뀌었다. 아기를 안고 있는 나의 모습, 그 다음 두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그리고 이 순간부터 내가 사라진 건가? 아니, 내가 사라지고 싶었던 건가?
나는 거울 앞으로 갔다. 거울 속의 여자는 누구였을까?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둥근 어깨. 안녕, 선희. 참 오랜만이야. 내 목소리가 거울 속으로 들어갔다. 너는 누구야?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누군가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어디 갔어? 거울 속의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울고 있었다. 나처럼. 그 다음 날 나는 결정을 했다. 준호의 서재로 가기로. 그곳은 늘 문을 닫아두던 공간이었다. 나는 한 번도 그의 그 방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다. 남편의 프라이버시라는 이름 아래 나는 그의 세계를 존중해줬다. 아니, 차단했다. 서재의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폐기물처럼 묻어났다. 책장, 오래된 문서들, 낡은 파일, 그리고 한 구석에 숨겨진 상자. 상자를 열었을 때 나의 손이 떨렸다. 신문 기사 클리핑, 병원 영수증, 손으로 쓴 메모들. 1995년 7월 15일. 교통사고로 서모 씨 당시 38세 사망. 심야 귀가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 아, 그거였구나. 준호의 형이 죽던 그 해. 나는 그 일이 준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몰랐다. 아니, 알아채지 않으려고 했다. 남편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준호는 그 시간을 혼자 견뎠다. 다른 문서를 펼쳤다. 손으로 쓴 메모. 윤숙이가 그걸 했다고 말했다. 형의 사고가 사실은 음주운전이 아니라 저 차의 운전자가. 그런데 윤숙이가 신고를 접고, 아니, 기록을 바꿨다고 했다. 왜 하필 우리 형이? 내 손이 떨렸다. 윤숙? 내 언니가? 하나하나 모든 게 이어지고 있다.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 상자 속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다. 병원 의사의 소견, 우울증 진단, 약물 치료 권유. 날짜는 1996년이었다. 준호가 형을 잃은 그 다음에 나는 그때 준호가 무엇을 견디고 있었는지 몰랐다. 아니, 보지 않으려고 했다. 나는 준호를 불렀다. 거실에서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고, 이게 뭐야? 그의 얼굴은 순간에 창백해졌다. 이걸 왜 봤어? 내 목소리가 올라갔다. 떨리고 울먹이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 왜냐고? 넌 30년을 나한테 이 사실을 숨겼어, 준호. 언니가 형을 죽게 한 차의 운전자를 놔줬다고? 그리고 넌 그걸 아는데도 그가 일어섰다. 다 알지 말았어야 할 것들이야, 선희. 다 알면 뭐가 나아? 내 가슴이 찢어졌다. 뭐가 나아? 적어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 그건 내 언니고 넌 내 남편이잖아. 그래, 내가 말할까? 너의 언니 윤숙이가 너의 가족이 그 사건과 엮여 있어. 그리고 그걸 알면 넌 평생 자책할 거야. 그래서 난 말 못했어. 너와 너의 가족 사이에 벽을 만들 수 없었어. 침묵이 흘렀다. 그럼 뭐라고? 준호의 눈이 젖어 있었다. 윤숙이는 그 사건 직후 나한테 찾아왔어. 무릎을 꿇고 빌었어. 그 대신 내 아들의 유학금을 대주겠다고. 아니, 그게 다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 되어 있었다. 너하고의 결혼, 우리 결혼 자체가 그 비극에 대한 은밀한 거래나 속죄의 일부였어. 그래서 난 나인 적이 없었어. 난 항상 너를 위해, 너의 가족을 위해,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살았어. 나는 소파에 앉았다.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토요일 오후 조론을 하려는 거야? 나를 그 무게에서 풀어주려고? 나도 모르겠어. 너를 풀어주려는 건지 아니면 내 자신을 풀어주려는 건지. 그 대답이 가장 솔직했다. 나는 언니를 만났다. 준호와의 대화 이틀 후. 언니는 67세였다. 30년의 비밀로 인해 그녀의 얼굴은 마모되어 있었다. 마치 돌에 깎인 조각처럼.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언니는 깜짝 놀랐다. 선이? 왜 왔어? 이 시간에? 언니, 우리 얘기 좀 하자.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긴 침묵. 1995년. 준호의 형이 죽던 날. 그게 정말 그냥 교통사고였어?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준호가 말했어? 언니, 진실을 말해줘. 나 이제 더 이상 몰라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언니가 일어섰다. 창 밖을 바라봤다. 그 해 나는 경찰이었어. 그리고 그 사건의 처리를 담당했어. 처음엔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였어. 술 취한 운전자와의 충돌. 그런데 언니의 목이 메었다. 그 술 취한 운전자가 내 상사였어. 그리고 그 상사가 나한테 찾아왔어. 무릎을 꿇고 빌었어. 언니는 돌아보며 내 눈을 직시했다. 그 눈빛에는 30년의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제 아들이 대학 입시에 합격했다. 아들의 미래를 망쳐주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그 대신 제 아들의 유학금을 대주겠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난 기록을 바꿨어. 그 상사의 조건을 받아들였어. 그 대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샀어. 나는 어려운 형편의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어. 그리고 내 상사의 아들도 살리고 싶었어. 언니가 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진짜 목 놓아 우는 울음이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누군가의 형이 죽었어. 그리고 그 누군가는 30년을 그 짐을 혼자 지고 살았어.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몰랐어. 나는 언니를 안았다. 우리 둘 다 울었다. 침묵 속에서 어떻게 30년을 이대로? 모르지. 죄책감은 나를 서서히 죽여갔어. 매일매일. 그리고 너도. 넌 나를 볼 때마다 웃어줬어. 그게 나를 더 죽였어. 너의 무심함이. 그 말이 모두였다. 언니는 무심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모르는 사람의 웃음으로 자신을 학대해왔던 거였다. 그리고 준호는 그 모든 걸 받고 알았고 견뎠다. 혼자. 그 밤 나는 아주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냈다. 1995년 어머니의 병상.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 나는 그 기억을 어둠 속에서 재현했다. 준호가 어머니 곁에 앉아 있다. 어머니는 매우 약해 보인다. 안말기다. 준호, 네가 그 일을 알았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 윤숙이가 형 때문에 그렇게 된 거 맞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린다. 내가 나약해서 형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어머니의 목이 메인다. 준호,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이 일을 누구한테도 말해주면 안 돼. 특히 선이한테. 엄마, 아무리 그래도 내 마지막 부탁이야. 어머니가 손을 들어 준호를 멈춘다. 이 짐은 내가, 아니, 우리 가족이 혼자 지고 가야 해. 선이는 순수해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이었다. 30년 침묵의 근원. 그것이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그리고 준호는 그 부탁을 지켜냈다.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준호는 매일 그 무게를 짊어졌다.
나 몰래, 내가 모르게 내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2개월이 지났다. 나는 모든 진실을 알았다. 준호의 비밀, 언니의 죄책감,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편지. 우리 딸 선희에게. 만약 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난 후겠지. 미안해. 나는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 다 말할 수 없었어. 다만 기억해줘. 우리 가족이 짊어진 모든 무게는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는 것도 사랑이고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려는 것도 사랑이야. 아버지까지 알고 있었다. 그럼 나만 몰랐다. 그 생각에 나는 거의 광기 직전까지 갔다. 준호를 찾아가고 싶었다. 그리고 소리치고 싶었다. 넌 나를 이렇게 버렸어? 30년을 나를 속였어? 내가 뭐였어?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산에 갔다. 준호의 형이 묻혀 있는 산 위로. 나는 처음으로 그곳을 찾아갔다. 30년 만에. 묘비에는 준석 1957년부터 1995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앞에서 울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를 잊어버렸어. 아니,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아니, 준호를 통해 이 세상에 말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네. 나는 그냥 역할극을 하던 여자였어. 아내라는 이름 아래 나 자신을 숨긴 여자였어.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준호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속여온 거라는 걸. 나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았다. 그래야 마음이 편했으니까. 그래야 내가 완벽한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조론을 하려고 했구나. 그게 내 마지막 선물이었구나. 산 위의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마치 누군가가 내 뺨을 어루만지듯. 내가 돌아왔을 때 준호는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았다. 이전의 긴장과는 다른 어딘가 이해와 슬픔의 분위기로. 준호, 미안해. 그가 놀라며 몸을 앞으로 굽혔다. 뭐가? 내가 너를, 그리고 너를 통해 언니를, 엄마를, 아빠를 이해하지 못해줘서 30년을 함께 있으면서 날 위해 그렇게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었을 때 내가 그걸 몰라줘서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그리고 고마워. 날 지키기 위해, 내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너는 그 모든 걸 우리 모두가 했어. 그런데 날 미워해. 그래야 쉬워. 준호가 말했다. 날 미워하면 좀 쉬울 거야.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난 널 미워할 수가 없어. 그게 문제야. 넌 그렇게 크고 깊고 너무 슬펐어. 그리고 나는 그걸 몰랐어. 아니, 보지 않으려고 했어.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를 안았다. 그래서 조론을 하자. 하지만 다르게 너를 풀어주는 대신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어주는 관계로. 너의 무게도, 너의 슬픔도, 너의 비밀도 모두. 선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우리는 뭐가 될까? 나는 답했다. 남편과 아내. 하지만 이번엔 진정으로. 우리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앉아 있었다. 밤이 되도록. -3주 후 나는 미술 강좌에 등록했다.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그 작은 행동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나는 몰랐다. 미술실은 작았고 햇빛이 잘 드는 공간이었다. 옆에 앉은 여성이 박소영이었다. 55세,
따뜻한 표정의 그 여자. 처음이세요? 네. 이제야 손을 잡은 거예요. 이제야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해요. 박소영이 웃음을 흘렸다. 뭘 그리실 거예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우리 남편 얼굴. 그런데 슬픈 표정으로. 그 표정을 이제야 봤거든요. 박소영이 붓을 들었다. 오래 만나셨나 봐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야 처음 만나는 기분이에요. 처음으로 나는 이 문장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30년을 함께 있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진정으로 그를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봤다. 완벽한 남편, 착한 남편, 내 곁의 남편. 하지만 절대로 혼자인 그 남자는 본 적이 없었다. 그림을 그린다는 건 보는 거구나. 나는 중얼거렸다. 정말로 보는 거구나. 붓이 캔버스 위를 움직였다. 검은색, 회색, 어두운 파란색, 슬픔의 색깔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점차 한 얼굴이 떠올랐다. 준호의 얼굴. 30년 동안 본 그 얼굴이 아니라 이제야 보는 그 진정한 얼굴. 카페에서 나는 김영준을 우연히 만났다. 70세의 노인. 그는 준호의 형의 오랜 친구였다. 내가 일어섰다. 어디서 배웠어요? 아, 내가 소개를 다시 할게. 난 준호의 형 준석이의 친구였어. 준호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내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렇군요. 김영준이 내 눈을 자세히 봤다. 혹시 준호가 그 일을 말했어? 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네, 이제 알았어요. 그 아이는, 준호는 정말 형을 많이 사랑했어.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혼자 고통 속에 있었는지 알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네,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넌 어디 왔어? 편해 보이지 않네. 나는 웃음을 흘렸다. 처음으로 그것이 진정한 미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알았으니까요. 모르면서 편했던 것과 알면서도 견디는 것은 다르잖아요. 하지만 알면 그 사람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김영준이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준호가 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알겠어. 너라는 사람 때문이구나. 내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비극을 품고 있었구나. 나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난 아무것도 몰랐어. 호영의 무덤 앞에서 선희와 준호가 함께 서 있다. 묘비에는 준석 1957년에서 1995년이라고 적혀 있다. 여기가 형이.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30년 만에 왔네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준호, 이제 내가 여기 올 수 있어야 했는데 너는 혼자 몇십 년을 이곳을 방문했을까? 몰라. 센 적도 없어. 정말로? 그냥 형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왔어. 마치 내 영혼의 일부를 찾아가는 것처럼. 나는 무릎을 꿇었다. 준호도 무릎을 꿇었다. 형, 미안해. 30년 만에 와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 와서 나는 속삭였다. 아, 너는 왜 이렇게 혼자였어야 했을까? 너는 왜 항상 혼자여야 했어? 누군가는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가족을 지키려면. 근데 그게 너를 죽인 거야. 너의 정신과 너의 영혼을.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산 위에서 바람이 불었다.
마치 죽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루만지듯이. 이제 형도 알 거야. 누군가가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을 했다. 3개월 후,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미술 전시회. 나의 작품들이 벽에 붙어 있었다. 9개의 그림. 준호의 슬픔의 얼굴을 그린 그림들. 준호와 함께 서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있다. 지훈과 민지. 엄마, 이것들 다 그리셨어? 민지가 물었다. 응, 3개월 동안 그린 거야. 지훈이는 한 그림을 자세히 본다. 그 그림은 슬픈 표정의 남자 얼굴을 그린 것이다. 아버지의 진정한 얼굴. 이건 아빠? 그래. 엄마가 아빠의 모습을 그렸어. 엄마, 아빠 표정이 왜 이렇게 슬퍼? 나는 지훈이를 본다. 이제 그는 어른이다. 듣고 이해하고 견딜 수 있는 나이다. 공주 엄마가 이제 말해줄 수 있어. 어른이 되어서 들을 수 있다면 말이야. 나는 아이들을 안쳤다. 그리고 천천히 시작했다. 우리 가족은 하나의 비극을 가지고 있어. 그것은 돈으로 사오는 비극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 생기는 비극이야. 나는 3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준호의 형, 교통사고, 경찰인 언니의 선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진 남편. 아이들은 말없이 들었다. 그래서 아빠는 30년을 혼자 견뎌냈어. 너희도 모르게. 그리고 어쩌면 엄마도 진정으로는 모르고 있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제 넷이 함께 이 무게를 안을 수 있어. 그래서 엄마는 아빠를 그렸어. 그 슬픔과 고통을 담아서. 지훈이가 나를 본다. 엄마, 그럼 지금 아빠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넷이서 함께 이 이야기를 품고 있으니까. 민지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지훈이도, 아버지도. 우리 4명이 한 손으로 모였다. 그 자리에서 1년이 지났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로 함께이다. 거실에는 나의 미술 작품들이 벽에 붙어 있다. 한쪽 코너에는 준호의 책과 음악 플레이어가 놓여 있다. 그의 음악 취향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슬픔의 음악들, 성찰의 음악들. 아침 7시. 내가 일어난다. 준호가 이미 부엌에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다. 아, 깼어? 오늘 미술 강좌 있는 날이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것이 있다. 30년의 침묵이 이제 언어로 변한 것. 응. 그리고 넌 오늘 책 모임 있는 날 아니야? 그래. 요즘 재미있어. 혼자 책도 읽고 다른 사람들과도 얘기하고. 그가 밥을 담는다. 그리고 넌 변했어. 요즘 얼굴이 환해. 그야. 처음으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거든. 그리고 너는 이제 좋아? 조론이? 준호가 밥상 앞에 앉는다. 좋고 나쁨이 있어. 하지만 이제 나는 나를 짊어질 수 있는 나를 만났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응, 이제 알아. 우리는 함께 아침밥을 먹는다. 침묵이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의 침묵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대화가 아니라 공존이다. 준호, 고마워. 뭐가? 모든 게. 그리고 미안해. 너를 이해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서. 그가 미소를 짓는다. 이제라도 충분해.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밥을 먹는다. 햇빛이 창을 통해 들어온다. 따뜻한 햇빛으로. 2년이 지났다.
우리는 지금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다. 봄이다. 벚꽃이 만개했다. 우리 둘 다 1살 더 먹었다. 내 머리는 더 휘어졌고 준호의 얼굴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우리의 눈빛은 처음보다 맑다. 정말로. 선이. 준호가 내 손을 잡는다. 그날 조론을 말했을 때 넌 나를 미워했지. 응. 생각도 못한 말이었어. 지금은 나는 공원을 바라본다. 사람들이 산책한다. 각자의 삶을 걷는 사람들. 지금은 고마워. 그 말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나게 해줬으니까. 준호가 내 손을 더 꼭 잡는다. 조론이 뭔지 알아? 뭐야? 다시 만나는 거야. 같은 사람과 다시 만나는 거. 그리고 이번엔 진정으로 알면서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우리는 다시 만났어. 해가 지고 있다. 오프닝의 일몰처럼. 하지만 이번엔 그 빛이 따뜻하다. 더 이상 꺼지지 않는 빛처럼. 준호. 응?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냥 이렇게 손잡고 함께. 그것도 조론이야? 아니, 이건 그 이상이야. 이건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야. 나는 울음을 참는다. 모든 것이 이제 맞는 것 같다. 우리의 비극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30년도, 모든 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 이제 희망과 평온함이 담긴 마치 누군가의 마음이 치유되는 소리처럼.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다. 조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별이 다시 시작되는 만남이 되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다. 각자의 이름으로 살면서 동시에 함께 살고 있다. 이것이 조론이 우리에게 주었던 가장 큰 선물이다. 인생이란 절대 끝나지 않는다. 상처받지 않는 한 그렇다. 그리고 상처받은 후에도 그것이 끝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웠다. 30년의 시간 속에서